목사님, 자, 부활절과 선거라는 주제에 대담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대화의 주제는 저희가 개혁으로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민주개혁 진영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몸바치고 죽어야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 잡아도 되겠습니까? 예. 네. 사실 대한민국 그 헌정 이래 이게 70년 동안 쌓아온 적폐입니다. 네. 이거를 도려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의 어떤 생각, 각오 이것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새긴다 하는 것은 이게 죽어야 다시 산다. 네. 살아날 수 있다. 바로 이런 그 의미가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저 안이하게 어떤 시류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과 이 역사를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도 한번 그리고 그런 또 우리 조상들 선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의 덕에 오늘 이만큼이나 이 대한민국이 왔는데 그런 좀 뜻들을 다시 한번 새겨서 전열을 가다듬고 자세를 새롭게 해달라. 네. 그런 이제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부탁까지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당 지도부가 인식을 하면서 좀 일련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낙연 선대위원장하고 우리 김태년 임시 당대표가 초심을 찾겠다, 거듭나겠다, 뭐라는 식으로 예.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보궐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하든 실패하든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요. 형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야만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다시 정권 재창출하고 개혁을 계속해서 완수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이 넘어 처방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처방 우선 말씀해 주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사즉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죽어야 산다. 이게 또 부활의 정신이에요. 네. 이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 지금 민주개혁 세력들을 비롯한 이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이런 다짐을 좀 새롭게 전열을 좀 가다듬고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몇 차례 좀 작은 선거에 계속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왔단 말이죠. 뭐 그런 승리에 어쩌면 도취해서 이제는 뭘 해도 국민들이 그냥 다 따라줄 거다. 이거 자만감. 이거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를 통해 또 우리가 여실히 배운 것 하나 정확한 사실은 국민들은 오만한 세력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민심을 잘 읽어야 하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국민들은 오만한 세력도 심판하지만 민주개혁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실수, 흠에도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냉철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민주개혁 세력에 속한 정치인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민주개혁 세력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왜 야당은 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많은 흠이 있는데 저렇게 많은 거짓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비난을 않고 우리는 그 작은 것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냐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혁 민주 세력은 그 부분을 억울해할 게 아니라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겸허해지고 더 청빈해야 되고 이런 근본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를 오늘 이 시점에서 되새기는 정신이다. 죽어야 산다라는 자세로.
이런 성찰이 좀 저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 예. 국회에 180석이라는 일방적 지지를 보낸 국민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꼭 헤아려 보길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 개혁까지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 사회 넘어 처방은 어느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석이나 줬으니까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회도 스스로 국회법까지 이렇게 좀 고쳐가면서 정말 이번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 이렇게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앞서도 계속 말씀했지만 검찰개혁, 법원, 교육, 경제, 언론 각 분야에 쌓여있는 이 폐단들 이거 이번 기회에 말끔히 다 고쳐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SNS가 사통팔달 이 망이 다 있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의 언행, 행동 또 의정활동 이 웬만한 것은 다 국민들이 직시하고 있다. 네. 이 점을 국회의원들이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자기 그 이해 내려놓기, 자기 이익 내려놓기, 그리고 개혁 입법을 위한 각고의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더 한층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짐돼야 된다 스스로 그런 말씀입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입법기관으로서 또 국회의원은 공인으로서 개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것을 실행하고 추진하는 정부, 행정부서가 개혁 의지가 없다면 이 또한 또 난제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여 조금 남았는데 다시 관료의 전성시대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이 물러난 자리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물려받고 또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제 주요 정책 요직들도 소속 관료들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대개 레임덕이라고 해서 이 정권 말기에 가면 그 대체로 이 관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의지하고 그 일들을 맡기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는데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걸고 이게 어쨌든 왔는데 이걸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이 지휘를 관료들에게 맡긴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개혁을 해달라. 이건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보궐선거의 그 결과와 관계없이 특단의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국을 일대 쇄신하는 그런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청와대 정부 강요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된 그런 인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이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인사를 쓸 때 어떤 그 강요들을 기용할 때 내세운 게 7대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그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새로운 그런 인재로 그 넓게 찾으면 인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인재들을 정말 적극 기용해서 임기 말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가야 된다. 저도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신문 보도 한 구절을 인용해 볼게요. 요즘 관료들은 과거 개발연대 시기 공직자가 아니다. 옆집에 철이와 순이 같은 가난한 친구를 둔 관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 고위 관료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들여다보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똘똘한 한 채를 강남에 남기고
예금은 적게는 수억, 많게는 십수억을 가진 게 요즘 잘 나가는 관료들의 전형적 모습이다라는 비판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늘 공직자의 표본으로 삼는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관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서민을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연못구호,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해오라는 그런 것과 같은 거지요. 네. 저도 그 기사 읽어봤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된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 넘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관피야, 모피야, 뭐 이런 얘기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과거의 하나의 반증이냐, 예.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자꾸 염려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관료들은요, 민간 경제 권력들과 아주 끈끈하게 유착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통로는 역시 정보와 자리죠. 고급 정보를 끼리끼리 공유하면서 아주 이른 시기에 뭐 속된 말로 목 좋은 곳에 네. 그 아파트를 뭐 장만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번 LH 사건에서 보듯이 투기까지 하는. 예.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공공기관이나 뭐 유관협회, 뭐 대기업, 금융회사 뭐 이런 등등의 이사장 혹은 사장 등으로 이 낙하산으로 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전관예우금지법으로 해서 철저하게 좀 막아달라. 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이걸 뻔히 다 알면서도 이걸 다 등한히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계속 이번 실망감으로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그런 네. 말씀입니다. 전관예우법 금지법은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어서 저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 몇 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부활절과 선거를 다루면서 오히려 주제가 개혁과제의 완수 또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를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꼭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대화한 것처럼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2021년 대한민국 오늘의 시점에서 깊이 한번 되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평화가 온 누리에 깃들이는 그런 진정한 나라다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의 그 견고한 세력의 발목을 잡혀 어떤 역사의 퇴행을 반복할지를 가름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 예. 기왕에 이런 시점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들을 되새기고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매듭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월 3일자 한겨레 신문 박현 기자는 다시 찾아온 관료 전성 시대 개혁 마무리 맡겨도 될까라는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전진 배치되고 부동산 투기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정권 초중반기 그나마 씨앗을 뿌렸던 개혁적 조치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개혁 청사진을 가진 정권 핵심부와 실무에 능한 관료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4.7 보궐선거의 의미를 개혁의 완수라는 측면에서 죽어야 산다는 민주개혁 진영의 노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경우 도덕성의 중요한 잣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 제1번 기준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입니다. 4.7 보궐선거에 소중한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